안녕하세요. 자, 가정과학 두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온라인 수업 두 번째 시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친권 얘기하면서 자, 프린트 잠깐 볼게요. 부모 자녀 관계와 가족법에서 첫 번째 이제 친권이 나왔었잖아요. 거기서 신분상의 친권에서 징계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징계권이 뭐였냐면 자녀를 징계하거나 징계를 위탁하는 그런 권리였어요. 그래서 그 징계권이 민법 915조 조항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친권자 여기를 볼게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었는데 자, 이 내용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그런 근거로 오인이 돼서 사실 이 징계권이 있는 목적은 그거예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고 선도하는 그런 목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떤 그런 동기도 징계의 동기도 자녀의 명백한 불복종, 비행, 어떤 이탈행위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데서 국한해서 그런 것들을 시정하는데 국한해서 최소한도로 하는 것을 목적. 그래서 결국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시키고 선도하기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거를 이제 오인을 했다는 거죠. 오인을 해서 아동학대로 이제 계속 이어져서 이거를 이제 작년 10월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고 올 1월에 이게 이제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이게 삭제한 거를 놓치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 징계권은 삭제가 되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우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 뉴스는 뭐냐면, 이 기사는 뭐냐면요. 그런 징계권이 사라져서 부모들이 자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파출소나 지구대를 찾아와서 이렇게 좀 부탁을 한다는 그런 지금 기사예요. 네, 그쵸.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가 되었다. 요건 삭제해 주시고요. 네, 또 이어서 그럼 수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재산상의 친권까지 했었고요. 우리 프린트 재산상의 친권 밑에 보면 이제 친양자 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친양자 제도. 이거 처음 수업할 때 민법이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뀐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친양자 제도 잠깐 소개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입양하는 자녀를 양자가 아니라 생자, 친생자로 그쵸? 즉 혼인 중에 출생자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이거 2005년에 가족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도입된 제도예요. 그래서 잠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잠깐 보자면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친부모, 친자식의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가 입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입양을 하게 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양자라고 기록이 되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성과 보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따라야 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김모모, 그 다음에 아들 자에 이모모하고 양자 이렇게 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05년, 이거 2005년인데 잘못 썼네. 2008년으로 썼네. 2005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에는 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양자가 아니라 친자로 기록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그래서 주로 재혼 부부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할 경우에 아버지의 친생자로, 재혼한 아버지의 친생자로 올려서 성과 본도 재혼한 아버지를 따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근데 이 친양자 제도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이 친양자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양친 모두가 성년자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3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한 부모여야지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친양자는 반드시 미성년자여야 하고요. 성과 보는 양아버지를 따르고 만약에 부모가 협의를 한다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양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친양자 제도를 통해서 친생자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생가 부모가 이제 기존의 원래 부모가 사망을 하여도 상속권이 없어져요. 상속권이 아예 없어지고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만 갖게 된다. 그래서 친양자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자, 상속의 기본 원칙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족법에 언급된 상속의 원칙은 여기 이제 화면을 좀 보세요. 현재 가족법에는 재산 상속제만 남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호주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호주제를 더 가지고 호주를 승계하는 그런 일종의 신분 상속제를 인정했는데요. 현재 가족법에는 신분 상속제는 삭제되고 없어지고 재산 상속제만 남아 있다. 자, 재산 상속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 상속만 인정을 해요. 사망을 했을 경우에만 상속하는 걸 인정하고 살아생전에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방법은 유언에 의한 상속을 원칙으로 하는데 유언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범위라든지 순위 이거는 법률에 정한 법정 상속을 따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상속인이 여러 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동으로 상속하는 공동상속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을까요? 네, 포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산을 상속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같이 상속을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상속제를 채택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법적인 상속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평등한 균등 상속제를 채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상속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일단 요거 프린트, 여기에 PPT 화면이 없네요. 프린트를 잠깐 볼게요. 상속의 형태에 우리가 지금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쵸?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쵸? 요 내용을 먼저 좀 볼게요. 프린트를 봐주세요. 단순 승인이라는 것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 모두 다 상속받는 것. 그죠? 그래서 상속 재산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상속을 받게 돼요. 근데 이때 이제 고인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들이 그 빚을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정 승인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상속을 받긴 받는데 어떻게 하느냐. 채무는 상속 재산 안에서, 그러니까 상속받는 재산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것을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상속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이제 이런 한정 승인 방법이다. 그래서 상속을 받게 될 재산이랑 채무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은지 요거를 좀 분명하게 봐야 되는데 요거에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일단 이제 한정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명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정 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다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상속 포기도 있다고 했죠, 아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재산 상속은 전면 다 부인하는 거. 이거는 언제 사용하느냐?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을 때. 그죠? 채무가 재산보다 훨씬 많을 때는 그냥 상속 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상속 포기 신청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까처럼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상속인이 다수다. 다수의 상속인 중에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의 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속 포기 의사가 있으면 공동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겠죠. 형제들끼리 이렇게 의논을 해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러면 법적인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될까? 자,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법률로 인정한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상속인이 보통 이제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지죠. 그래서 1순위는 뭐예요? 바로? 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예요. 자녀를 얘기해요. 자녀와 배우자. 여기가 1순위가 되겠죠. 자, 이 비율은요. 자녀 1, 배우자 1.5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거 어떻게 나누느냐. 자, 이제 만약에 7억을 남기고 사망하신 분이 계세요. 7억을 남기고 사망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부모님이 계시고 이 사망하신 분의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있고 배우자도 있고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에요. 자녀가 2명 있고 그 다음에 삼촌도 있고 고모도 있다. 자, 그러면 1순위에 일단 지금 자녀와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럼 1순위에서 이제 딱 끝나는 거야. 1순위 자녀와 배우자에게 이 7억의 유산이 넘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넘어가냐? 자녀 1, 배우자 1.5예요. 그럼 지금 아까 선생님이 배우자 1명에 자녀가 2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배우자 1.5, 자녀 각각 1, 1 다 하면 3.5죠. 그래서 7억을 곱하는 거야. 7억 곱하기 3.5분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1.5. 그래서 한 3억을 유산을 갖게 되고요. 나머지 자녀들 2명은 7억 곱하기 3.5분의 1 각각 3.5분의 1씩 해서 2억을 받게 되죠. 그래서 7억을 남긴 사람의 유산은 배우자 3억, 그 다음에 각각의 자녀에게 2억씩 돌아가게 된다. 자,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고 이제 부모님과 배우자가 있다. 그럼 이제 2순위가 되는 거죠. 부모님에게 일부, 그 다음에 배우자에게. 근데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배우자만 있다. 그럼 모든 재산이 다 배우자에게 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배우자도 없다. 그러면 이제 형제 자매에게 순위가 넘어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된다. 그래서 밑에 나오죠. 단,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는 직계 비속 및 직계 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며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게 된다. 자, 선생님이 아까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직계 비속이라는 거는 이제 자식, 근데 손자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자식이 이제 만약에 아까 한 것처럼 아까 선생님이 배우자 큰딸, 작은딸 있을 때 1.5, 1, 1 이렇게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2명 이상이면 다 순위는 똑같아요. 그리고 직계 비속으로 자식, 손자 다 있으면 이제 손자가 아니라 자식한테 상속이 되고, 만약에 자식이 없고 손자만 있으면 손자한테 상속이 되고, 그리고 혼인 중에 출생자는 당연히 그죠? 상속이 되는데 혼인 외 출생자 그럼 상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혼인 외 출생자. 네, 혼인 외의 출생자도 다 상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태아, 뱃속에 있는 아기 될까요? 안 될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도 출생한 것으로 간주해서 형제와 함께 상속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피상속이 사망 전에 직계 비속이 사망했다. 그러면 이제 그 직계 비속에 또 직계 비속이 있으니까 손자한테 상속이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어. 근데 그 전에 결혼한 딸이 아들을 두고 사망을 먼저 한 경우에는 손자가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딸의 상속분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대습상속이라고 해요. 대습상속.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괄호 4번 유언과 상속 볼게요. 그래서 유언과 상속에서는 선생님이 유류분 제도 하나만 그냥 넣어놨어요. 요것만 이제 보는 걸로 할게요. 유류분 제도. 자, 지금 화면에 밑에 유류분 제도 요것만 보시면 돼요. 자, 이건 뭐냐면요. 상속 재산 중에서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자,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언에 의해서 내 재산은 내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그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서 나의 전 재산은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가끔 보니까 막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내가 키우는 강아지한테 모든 재산을 다 주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처분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어떤 기여도와 생계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법률에서는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은 가족들을 위한 어떤 보호 장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유언에 어떤 제한을 좀 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유언장에다가 나의 모든 재산은 자녀들에게 1원 한 푼 주지 않고 모두 다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어도 이제 어느 일정 부분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만큼 그럼 받을 수 있느냐?
자, 유언으로 만약에 재산 전부를 다 이제 제3자에게 처분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유류분을 반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 직계 비속, 아까 자식이라고 했죠. 자녀 및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2분의 1까지. 그 다음에 직계 존속, 부모님과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3분의 1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프린트를 보면 써있죠.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까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1번. 가족법은 사람의 신분과 관련된 법으로 기역과 니은으로 나뉜다. 뭘까요? 네, 우리가 처음에 이제 민법을 할 때 민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1편이 총칙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편, 3편이 제3법, 4편, 5편이 가족법이라고 했죠. 네, 기역은 친족법, 그리고 니은은 상속법이죠. 그래서 친족법, 상속법 합해서 우리가 가족법이라고 했다. 사람의 어떤 신분 관계를 규정한다. 그래서 가족법이라고 했고요. 일정한 형식이 있어서 뭐에 정하는 바에 의해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뭘까요? 그렇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자, 다음 문제. 아이고, 답이 나와버렸네. 그냥 풀자. 자, 다음에 상속법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네, 5번이죠. 네. 유언보다 법률에 의한 상속을 원칙으로 한다? 맞나요? 네. 우리 프린트 보면 상속법 기본 원칙에 보면 유언에 의한 상속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범위와 승인은 법정 상속을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 빚이나 손해배상, 채무, 벌금 이런 것들은 상속되지 않는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관계, 빚 모두 다 상속이 된다 했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유언장. 유언장은 하지 않았으니까 요거는 패스. 요거 하지 않은 내용은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속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 자, 요거 프린트엔 나오진 않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하긴 했어요. 상속 개시 후에 1개월 내가 아니라 언제죠? 상속 개시 있으면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제 청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 성별과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같은 비율로 상속된다 라고 했었죠. 근데 단 배우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을 때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녀 1, 배우자 1.5 이렇게 이제 상속이 된다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프린트 뒤로 넘어가서 다음 프린트 볼게요. 다음 프린트 가족복지 서비스의 의미와 종류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제 우리 요 부분이 바로 수행평가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가족복지 서비스.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가 어떤 가족복지 서비스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볼 거예요. 자, 이거 얘들아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추천하는 도서 앵그리맨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내용이 좀 길어 선생님이 다는 가지고 오지 않고 일부만 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참고로 말하자면 이 앵그리맨 책 캡처한 내용은 선생님이 직접 이북을 구매를 해서 선생님이 내 책으로 캡처를 한 것이니까 저작권 침해 걸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내용을 좀 잠깐만 빨리 선생님이 빠르게 읽어볼게요. 자, 이 주인공이 보이예요. 보이가 귀를 기울여요. 거실에 누가 있네요. 아빠예요. 아빠가 말이 없나요? 아니면 기분이 좋은가요? 마음이 편안한가요? 맞아요. 지금 아빠는 편안해요. 아빠는 기분이 좋아요. 아빠가 얼마나 기분이 좋으냐고요? 식탁에 놓인 사과만큼, 노란 접시에 담긴 건포도만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커서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자, 근데 뭔가 그림은 그죠? 그림은 이 글과 다르게 뭐 좀 약간 불안한 그림이 있어. 그치? 서랍장 위에 막 망치가 있고. 자, 다음 거 볼게요. 다음 거.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얘들아. 그림을 한번 보아봐. 엄마는 아빠를 위해서 뭔가 막 케이크를 구워서 가져다 주고 있고, 아빠의 손을 한번 볼까요? 아빠의 손이 좀 뭐 이렇게 좀 빨갛게 표현이 되고 있어. 그쵸?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아까는 분명히 아빠가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보자. 아빠가 말이 없어요. 보이가 아빠를 쳐다봐요. 아빠가 왜 이렇게 말이 없을까요? 아빠가 피곤한가요? 졸린가요? 기분이 안 좋나요? 보이 눈에 모든 게 깨질 것처럼 불안해 보여요. 거실이 유리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집이 흔들려요. 거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빠가 거실에 있고 아무 말이 없어요. 방구석에서 뭔가 기어 나와요. 벽에 뭔가가 도사리고 있어요. 벽지에 그림자가 어른거려요. 옷장 문이 열리고 꽃병은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쉿! 조용히 문을 닫고 살금살금 걸어요. 유리컵을 치워요. 아빠가 지금 거실에 있나요? 쉿! 조용히 하렴. 엄마가 말해요. 보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자, 이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지죠. 아빠의 표정, 그 다음에 막 손에 이렇게 빨갛게 표현된 모습들, 그죠? 뭔가 심상치 않아요? 자, 여기도 이제 읽어보면 뭔가 이제 계속 그런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여기를 보면 얘들아, 분명 아빠예요. 그런데 아빠 목소리 넘어 지하실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아빠 몸속의 계단을 타고 누가 올라오고 있어요. 보이는 아빠 숨소리에서 그걸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쭉 보면 앵그리맨이 나오려고 해요. 아빠, 제발 앵그리맨이 못 나오게 해주세요. 못 오게 해주세요. 착해질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요. 숨도 안 쉴게요. 하지만 보이에게 앵그리맨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쭉 지금, 그러니까 이 동화책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떤 이제 무서워지는 아빠, 막 폭력을 행사하는 아빠를 우리 아빠가 그러는 게 아니라 아빠 몸속에 숨어 있는 앵그리맨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점점 이제 앵그리맨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결국 앵그리맨이 나왔죠. 앵그리맨이 나와가지고 저걸 몽키 스패너라고 하나요? 육각 렌치 뭐 이걸 들고 지금 결국은 앵그리맨이 나와버렸어요. 그쵸? 앵그리맨이 아빠를 빼앗아갔어요. 앵그리맨이 아빠를 가둬버렸어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결국은 이제 이렇게 앵그리맨이 다 집어삼키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앵그리맨은 집보다도 크고 산보다도 크고 그 어떤 것보다 커요. 앵그리맨이 타고 있어요. 빨갛고 붉고 시커멓게. 불길 속에서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엄마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요. 불꽃이 사방에 튀어요. 모든 게 흔들리고 부서져요. 집이 뒤집혀요. 집은 종이로 만들어진 것처럼 너무 연약해요. 종이로 만들어진 집은 너무 연약해요. 자, 이게 이제 앵그리맨이라는 책인데요. 자, 이게 이제 지금 보이의 집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바로 뭐죠? 앵그리맨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앵그리맨은 평소에 조용히 숨어 있다가 아빠가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그죠? 뭔가 심기가 불편할 때 아빠의 몸을 막 비집고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 막 그 앵그리맨은 상을 뒤엎고 엄마를 밀치고 집을 부수고 결국은 또 보이가 숨어있는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오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보이와 엄마를 지켜줄 사람은 여기 없다. 그래서 그냥 구석에 숨어서 앵그리맨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린다. 그리고 이제 뒤편은 너무 길어서 선생님이 안 가져오긴 했는데
앵그리맨이 떠나고 집이 다시 조용해져도 보이는 안심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 다시 또 찾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앵그리맨을 물리치기엔 너무 보이는 작고 엄마는 너무 약하고 아빠가 없으면 집에 컴퓨터는 누가 고치고 전구는 누가 갈아 끼우고 이런 것도 걱정하는 것도 책의 뒤에 내용이 나와요. 엄마는 밖에다가 말하지 말자고 해요. 밖에다가 절대 말하지 마. 선생님한테 말씀드리지 마. 보이의 입술은 점점 무거워지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빨리 누군가에게 말해야 되고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책 뒤에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얘들아? 이 상황에서 엄마는 밖에다 말하지 말라고 하고 보이는 항상 이 상황이 너무 불안하고 긴장된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가족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가족 복지 서비스란 무엇이냐? 바로 가족의 문제를 뭔가 예방해주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해결해주고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여주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실천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가족 복지 서비스라고 한다. 자, 그래서 프린트를 보시면요. 가족 복지 서비스란 나오고 있죠. 가족 구성원 또는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가족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가족 문제 예방 및 해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적, 실천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그리고 밑에는 그래서 크게 우리가 가족 기능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보충해주는 서비스, 대리해주는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 보충, 대리 쓰시면 돼요. 지원, 보충, 대리. 자, 그러면 가족 서비스, 가족 복지 서비스가 바로 왜 필요할까요?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필요하냐? 일단 첫 번째, 개인이나 가족 구성원들은 각각의 너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런 각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가정 내에서 다 충족시키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고, 자, 두 번째는 가족의 약화된 기능. 가족에게 뭔가 되게 취약한 기능,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주고 지원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자, 세 번째는 지금 앵그리맨에서 봤던 것처럼 가족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해주고 하는데 이제 해결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욕구를 충족해주기 위해 필요하다. 우리가 개인이나 가족 구성원의 욕구 충족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실 이 사회에 지금 가족의 형태가 얼마나 많아요. 그쵸? 이거 다 1학년 때 했었죠? 다 많잖아. 그치? 한부모 가정부터 시작해서 다문화 가정, 기러기 가정, 조손 가정, 1인 가정, 그 다음에 아예 이제 소녀 가장, 이런 가정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가족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4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부터 지금 다 수행평가예요. 알죠? 가족 복지 서비스란 무엇인가? 가족 복지 서비스가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했죠? 선생님이 이제 밑에 나오는 일과 가정, 양립과 가족 지원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 쭉 나온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가족 복지 서비스의 종류를 보면 선생님이 아까 크게 가족 기능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그 다음에 가족 기능을 보충해주는 서비스, 가족 기능을 아예 대리해주는 서비스,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가족 기능을 지원하는 거 먼저 볼게요. 가족 기능을 지원해주는 복지 서비스를 먼저 봅시다. 자, 일단 가족의 기능을 지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족의 기능을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더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이제 지지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각종 가족 정책들, 소득을 보장해주고 주택을 보장해주고 교육을 보장해주고 막 이런 각종 정책들, 가족 상담, 가족 치료 서비스, 가족 생활 교육, 부모 교육, 문화 및 여가 생활 서비스, 각종 생활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두 번째는 가족의 기능을 보충해주는 서비스잖아요. 보충해주는 서비스에는 뭐가 있냐?
가족의 기능을 보충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스스로 뭔가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아까 첫 번째는 잘 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였다면 지금 두 번째는 가족 내에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사회가 가족의 기능을 일부 정도 보충해 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냐면 보육 서비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재가 서비스. 이거 재가 서비스는 집에 직접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가정봉사원, 노인보호, 그 다음에 각종 거기서 프린터가 끊겨버렸네. 노인보호 서비스 여기까지만 보자. 이런 것들이 있다. 각종 사회보장인데 프린트에는 각종까지만 써버렸어 선생님이. 그래서 요거 뒤에다 그냥 써놓으세요. 각종 사회보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가족의 기능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가족이 스스로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전혀 없을 때, 그래서 가족의 기능을 그냥 전적으로 대신해 주는 서비스이다. 그래서 가정 위탁 보호라든지 노인, 장애인,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 보호.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미혼모, 청소년 미혼모가 도저히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이제 아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보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극복할 수 없을 때 그냥 아예 그런 기능을 전적으로 대신해 주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이점 이해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게 지지해 주는 것, 지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기능을 좀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일부러 보충해 주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아예 대신해 주는 것, 대리. 그래서 세 가지 지원, 보충, 대리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일과 가족복지 서비스 활용 들어가서 이제 일과 가정 양립과 가족 지원 이거 다음 주에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온라인 수업하고 그 다음 주에 수행평가를 보면 될 것 같아. 그쵸? 어차피 이게 다 시험 범위니까 그냥 시험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러면 잠깐 날짜가 어떻게 되냐면 날짜를 선생님 잠깐 볼게요. 이번 주 여기까지 수업을 했고 다음 주에 이어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온라인 그 마지막 주 그러니까 6월 셋째 주 얘들아 6월 셋째 주 6월 셋째 주에 수행평가를 보도록 할게요. 6월 셋째 주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